국채금리 상승 이런 거 가지고 미국 지수가 밀린다? 뭐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밀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밀린다? 그래서 전 매수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국내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력이 좀 길고 뭐 다양한 케이스를 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이런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뭔가 새로운 이슈의 부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악재도 없고 새로운 호재도 없고 뭐 새로운 악재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가 조금 흔들린 거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연준 위원들이 기존부터 계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해온 사람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된 상황이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한참 노력하다가 이제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외국인이 끌어올려온 시장을 기관이 좀 내리면서 조금 수급이 좀 꼬였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채권이 꼬여버리니까 환율 꼬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외국인들이 또 유출되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거는 MSCI가 이제 우리나라 올해 1분기 때 보니까 MSCI가 인도 다음으로 우리나라 쪽에 순매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MSCI를 벤치마크하고 있는 ETF 수천 개 중에 이제 순 매수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30위권 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순위가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리면 항상 기관, 금융투자 이 애들이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뭔가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시장을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채권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2차 전쟁이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뭐 국내 내적으로도 이런저런 자잘한 이슈들이 나옴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잠깐 본업하고 돌아오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 어떤 전략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비슷한 경험들, 이거 더 심한 경험들도 많이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이슈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채권 국채 입찰을 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 안 팔렸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준 사람, 뭐 주체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라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국채금리가 그렇게 확 올라가 버리 채권이 안 팔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리겠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연준의 뭐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총재 같은 분들이 계속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포죠. 사실 이건 억지에 가까운데 저는 금리 인상 안 된다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금리 낮추기 힘들겠는데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지금 이제 인하기로 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까지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수장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가 뭐 우리가 원하는 수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이 둔화가 된 것과 이제 아예 반대가 됐다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인데 인플레이션 감소하는 이 추세가 이제 조금 좀 둔화가 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사실 이게 시장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원하는 정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그게 또 오히려 악재성 이슈가 돼가지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투자 환경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 끌고 가고 싶은 그 속도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그 속도의 괴리감 때문에 좀 힘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제일 잘할 것 같고 만약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곧 바이든이 재선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연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가능성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 그 시기가 좀 뒤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다들 3월 달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었나 싶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3월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와 이거 올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심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냥 단기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여가지고 이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래 그렇게 오래 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되는데 6월 안에 정리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이슈가 명백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혹은 뭐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거 가지고 미국 지수가 밀린다, 뭐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밀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밀린다. 그래서 전 매수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달렸죠. 솔직히 M7이 작년까지 뭐 거의 시장을 이끌었고 올해도 나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M7 중에 사실 처져 있었던 기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랑 애플.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최근에 애플이,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기업이 왜 처졌냐라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이유가, 애플과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 AI라는 이 웨이브에 발을 확 담그지 못했다. 나머지는 다 담그고 이제 그 AI 발로 올라가는데 테슬라와 이 애플 같은 경우에 담그지 못했다. 그래서 담그는 그 즉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애플은 조만간 이제 또 애플 AI 휴대폰이 나오고 그리고 AI 쪽으로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뭐 아직 AI에 발을 담그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더하기 전기차 치킨 게임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사에 껴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사에 껴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는 주가가 확 반등해서 아 이거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운 시점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너무 언더슈팅되어 있는 부분, 테슬라의 원래 가진 밸류보다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M7이 이끄는 시장이 또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7이 좀 힘이 빠졌던 거는 국채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IT 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공포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자만 나오면 바로 이제 경기를 보이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백한 건 지금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거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슬라는 내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동안 본인 재산이 없었잖아요. 본인 재산은 100%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구간별로 이제 나한테 인센티브를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보상 패키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보상 패키지가 좀 있으면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 투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테슬라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보상 패키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XAI를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수조한테 투자에 성공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 얘기가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는 그냥 딴 거 안 해도 XAI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한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테슬라는 첫 번째로 그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 패키지, 물론 엄청난 돈이 나가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잘한 게 맞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잘한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날 사실 그동안까지는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적절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테슬라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주주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일반 주주들도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렇게 테슬라를 만들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아 물론 실제로 이제 같이 만들어간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뭐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한마디에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였고 좀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도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보상 패키지도 좀 챙겨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상의를 해서 잘라내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도 결국 AI 열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XAI 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가는 길이 전기차, 그죠? FSD,
FSD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인공지능을 포함시키지 못할까요? 엮을 게 없을까요? 전 엮을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게다가 더하기 지금 FSD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바로 못 가니까 그 사이에 뭐 로봇 전기차, 로봇차, 로봇 택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로봇 하면 AI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AI 쪽으로 확 이제 AI 관련주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애플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AI 쪽에 이제 발을 담그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M7 중에 M5 그쪽에 밀렸었죠.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죠. 근데 딱 살짝 담그고 나니까 바로 튀어버리잖아요. 후발주자로.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이렇게 밀릴 때 테슬라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문제나 이런저런 이슈들이 하나씩 정리가 될 때쯤 됐을 때 우리가 테슬라는 주가가 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 좋아요, 원래. 저는 이제 유럽이 옛날에 유로존 문제 발생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또다시 발생하면 지난번처럼 데미지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은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이제 EU나 아니면 유로존 이거를 이제 경제 협의체를 묶어놓긴 했지만 이게 섞이지 않는 기름 같아요. 물과 기름 같은 거의 그런 수준의 그거죠.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딜을 이제 할 때 유럽 연합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뭐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은 우리는 반대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아요. 뭔가 의견이 통일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럽은 더 이상 이 높은 금리 수준 그 지금 상황을 좀 버텨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은 금리 수준을.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유럽 연합이 뭐 금리 인하 6월 달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치 니들은 해야지. 니들은 먼저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와 금리 차가 발생하잖아요. 결국 그때 걔들도 똑같아요.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거 같은 부분도 이제 유럽의 각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나 분석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는 이제 뭔가 경제적인 어떤 내부의 문제가 유럽도 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앞으로 다가오는 뭐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싶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지표는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유럽은 좀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6월달에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달러가 이제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럽연합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경계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발생하고 나서 좀. 일단은 저는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5월 달 들어가지고 조금 외부적인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쉬고 있죠.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세린메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팔아라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맞나 싶은 게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안 좋은데 팔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파는 건 오히려 좀 높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린메이가 아니고 원래 바이메이로 아예 그냥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좀 보는 게 하반기가 되면 이제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주장을 해왔었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일단 6월 FOMC가 끝나고 나오는 다플랏 점도표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이 꽤나 힌트를 많이 얻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또 11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경계하는 게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9월에서 10월 미국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쯤 그때쯤 돼서 만일 그 전에 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처음 왔을 때 과연 시장이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금리 인하했을 때 이걸 부양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와 시장 더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야 금리 인하라는 건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가 좀 어려워지기 전에 연준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몇 년 전에 미리 인하를 해놓는 거라더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하를 저는 아직까지 7월 달, 한 번 하면 12월 달, 두 번 하면 7월과 12월, 아니면 뭐 7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 번 딱 시작했다 해서 이게 줄줄이 이어지진 않을 거라 봐요. 지금도 보면 금리 한번 올려놓고 계속 쭉 홀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쯤 그냥 의미 있게, 사실 전 마지막 금리 인상도 조금 뭔가 그런 의미가 있고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액션 같이 그냥 이렇게 한번 더 금리를 25bp 베이비 스텝을 올렸다 생각되는데 전 반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조금 이제 상징적으로 25bp를 올렸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25bp를 인하를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시장이 과연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다시 두 번째 금리 인하 스케줄을 맞추고 두 번째부터 시행할 때 줄줄줄줄 낮추는 이제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놓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하면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건 진짜 진부한 얘기고 너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그 업종이나 섹터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이게 좀 하기 힘들어요. 이게 반도체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 2차전지가 되게 좋고 2차전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2차전지 수익 많이 나 있으시죠? 그 일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반도체 매수하십시오라고 그때부터 얘기했다가 우리 채팅창 우리 그때 리플창 불안 났었거든요. 막 지금은 2차전지인데 반도체 미래도 없는 반도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그때 리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시고 사두셨던 분은 지금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반도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차전지 많이 밀렸잖아요. 저는 지금 2차전지 해야 된다 봅니다. 2차전지 지금 말 도망가시는 분들은 진짜 버틸 수 있는 거 끝까지 다 버티고 막판 거의 근처에 도망가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올해 연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2차전지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너무 많은 업종에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개 업종 정도에 나눠서 이제 투자하시는 걸 저는 항상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만큼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너무 많은 한 5개, 6개 업종 벌리지 마시고 한 딱 2-3개 정도 안으로 끝내시되 반도체와 2차전지를 꼭 넣으시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도 뭐 뒤에서 어차피 우리가 또 다루긴 하겠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공매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최근에 중지가 됐었던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의미 있게 이루어졌는지 그 퍼센티지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2차전지 내에서 좀 더 많이 가벼워졌구나 이 종목이. 그래서 이거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섹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거는 포트에 없으면 안 된다. 적어도 10%씩, 많이는 각자 15에서 20%씩 가능하다 봅니다.